네, 우리 국가교육과정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 체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해하고 지금 1번에 쭉 넘어가시면은 지금 표현되어 있죠.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는 reception, 받아들이는 거죠. 듣기, 그 다음에 읽기. 그래서 뭐 소리라든지 문자로 받아들이는 것들.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큰 범위에서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말하기, 그 다음에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조금 더 비주얼한 것으로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미디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자 안에 같이 또 보시면요. 이 이해 안에 보면 핵심 아이디어가 있고, 그다음에 학년별로 범주를 나누고, 여기 물론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 저학년과 5, 6학년, 이제 고학년 이렇게 두 개 나누어서 영어가 이제 흐름이 달라지고요. 중학교하고 이제 연계성을 보기 위해서 중학교 1, 3학년까지가 같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앞부분을 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중학교 것도 같이 보시면 초등학교 영어 과정이 어떻게 이제 중학교 영어 교육 과정으로 흘러가고 연결되는가를 또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지식 이해 범주 안에 지식 이해 범주가 있고, 그 다음에 과정 기능 범주가 있고, 가치 태도 범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 이해 안에 다시 언어적인 범주와 맥락적인 범주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영어 언어, 알파벳, 문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것들이고, 이 맥락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컨텐츠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어떤 소재와 상황에서 위에 제시된 언어를 활용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과 기능이니까, 어떤 또 활동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 태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갖도록 기대가 되는 여러 가지 태도나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표현에서도 핵심 아이디어가 있고, 이렇게 학년별로 나눠져 있고, 범주가,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지식 이해, 안에는 언어와 맥락, 그 다음에 과정 기능, 그 다음에 가치 태도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표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아이디어 볼게요. 이해 영역에서. 의사소통 목적과 상황에 맞게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관점, 목적과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담화나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보통 이제 담화라는 것도 독백으로 기술되는 대화문이 아니라 글을 말하죠. 말이나 글을 말합니다. 그래서 담화와 대조적 개념으로 그 대화라고 말을 하는데, 대화는 주로 이제 두 사람, 세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 담화라고 했을 때는 뭐 연설문이라든지 신문 기사를 전달하는 것처럼 특정한 정보를 한 방향으로 전달하는 그 형태의 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화라든지 혹은 그런 형태로 된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사고 과정 및 전략을 활용하여 담화나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담화나 글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활동은 협력적이고 포용적으로 화자나 필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태도를 길러준다. 기본적으로는 주어지는 말 혹은 글, 보통 이제 한 사람이 쭉 이렇게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내용으로 된 텍스트나 혹은 말하기, 그 지문을 이해하는 것,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필자나 발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이해 활동이겠죠. 자,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 중심으로 보면요. 지식 이해에서 언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3, 4학년에서 활용되는 이 언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로 이제 알파벳부터 시작하게 되니까요. 쉽고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의 소리, 철자, 강세, 리듬, 억양 같은 걸 보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어휘수가 300단어 이내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6학년을 같이 비교해 보면은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게 뭐 철자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리드미컬한 부분과 그 다음에 단어, 어구, 문장 이런 단위가 조금 더 이제 강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은 어휘수는 기본적으로 300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는데, 중학교는 이렇게 1500단어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실제로는 아마 조금 더 확장돼서 활용될 겁니다. 물론 이게 1, 2, 3학년이긴 하지만, 이 학습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500단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5, 6학년, 3, 4학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뭐 150단어 이렇게 나누자면 그래서 이게 몇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습량의 어떤 연속성, 학습 과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내에서 300단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적어 보이는 편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나 학습에 대한 전략을 가르쳐줘서 스스로 뭐 다독이라든지 혹은 뭐 가정학습을 통해서 어휘를 좀 더 풍부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4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언어의 형태를 또 보시자면 이야기나 서사 및 운문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야기면서 운문이니까 짧은 시와 같은 형태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교과서를 보면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학년에 불문하고 굉장히 텍스트 지문이 짧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한 페이지에 뭐 길면은 한 5문장 정도 될 텐데요. 그래서 조금 짤막짤막한 문장, 그다음에 전체 텍스트 길이도 짧고 하기 때문에 운문 형태 혹은 이야기 형태인데 굉장히 압축적이고 간단한 이야기. 그런 것들로 이제 서산 인근의 시간차순의 어떤 이야기가 될 텐데 이런 것들로 구성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은 동화, 그림책, 만화도 조금 섞여 있을 수 있고요. 노래, 시 같은 게 들어있죠. 5, 6학년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일기가 이제 추가되어 있습니다. 일기라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깊이가 있는 사고, 생각, 고민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소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계가 약간 높아진다고 보겠죠. 그 다음에 친교나 사회적 목적의 담화 글이니까 실용적인 뭐 친구와 대화하기, 편지나 이메일 주고받기 등이 있을 것이고 조금 더 확장이 되자면 뭐 초대장을 쓴다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정보 전달, 교환 목적의 담화와 글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 메모, 묘사, 안내 일종의 다 이제 설명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하나 다른 거는 뭐 약간 공지사항, 뭐, 그 다음에 뭐 광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물론 뭐 3, 4학년에서 광고나 공지를 꼭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글들의 성질, 복잡성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5, 6학년에 다양한 소재와 종류, 장르의 글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좀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의견 전달, 교환이나 주장, 주장을 하려면 이제 좀 논리적인 뒷받침을 하는 아이디어가 펼쳐져야 되겠죠. 그런 목적의 담화나 글 해서 예를 들자면 포스터, 감상문 이런 것들이 5, 6학년 수준에 해당되는 언어적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맥락은 이렇습니다. 3, 4학년에서는 자기 주변 소재, 주제가 되겠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것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지문 내용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의사소통 상황과 목적에 대한 것들,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이니까 표정이나 뭐 제스처, 버디 랭귀지 같은 것들, 그다음에 행동이나 뭐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5, 6학년 단계로 확장이 되면 자기 주변 소재에서 조금 더 일반화된 일상생활 주제로 확대가 될 수 있겠고, 일상적인 의사소통 상황 목적에다가 밑에 보시면 여러 나라에서 언어적, 그 다음에 비언어적 소통 방식을 둘 다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바디 랭귀지에다가 언어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때에 이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단어라든지 문장 표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과정과 기능을 보겠습니다. 지금 3, 4학년에서는요, 소리를 식별하는 거라서 우리가 파닉스라고 그러죠, 보통. 이 음성에 대한 것들, 음운에 대한 것들, 소리에 대한 식별이 이 기본적인 3, 4학년의 학습 단계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대소문자 식별, 강세, 리듬, 억양 식별, 소리와 철자 관계 이해하며 소리내어 읽기.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파닉스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의미 이해하기, 간단한 의미 이해하기. 그 다음에 주요 정보를 파악하고 시각 단서를 활용해서 의미를 추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같은 것을 주로 이제 보게 되겠죠. 교과서는 그래서 그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림이고 옆에 어휘라든지 문장, 텍스트 설명이 이제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담화나 문장을 듣거나 읽기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교과서가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 뭐 CD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자료도 생길 수도 있고 조금 더 요즘 시대에 맞는 디지털화된 다양한 자료들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 6학년에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파닉스 단계에서 조금 넘어가서 강세 리듬 억양 식별, 그 다음에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소리 내어서 읽어보는 과정, 의미 이해하고 세부 정보 파악하고 중심 내용 파악하고 일이나 사건의 순서를 파악하고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조금 더 우리가 국어에서도 요구하게 되는 텍스트 이해의 과정들이 영어에도 마찬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읽었을 때 혹은 들었을 때 그 텍스트의 전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거나 특정한 세부 정보를 캐치해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타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것을 보고 일이나 사건의 순서를 파악해서 순서 바로잡기 같은 활동들이 또 활용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림이나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읽고 읽는 활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듣기 활동에서는 특정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듣는다. 한 번 듣고 문제를 읽은 다음에 다시 지문을 들어보는 것들. 그 다음에 내용을 확인하며 다시 듣거나 읽기.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담화나 글을 듣거나 읽기. 이런 활동들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초등학교 때 이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 3, 4, 5, 6학년 전체에 걸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이해 단계에서 가치와 태도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 이걸 가지고 듣거나 읽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면은 일단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어야 되겠죠. 학습자 자신의 삶과 주변 삶과 연결이 돼서 아이들이 좀 쉽게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재가 일단 마련돼야겠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는 태도 되어 있죠. 이제 담화를 듣게 되는데 주로 물론 대화문도 실제로는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들을 때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발화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들으면서 파악하게 되는 과정 이것이 필요할 것이고 다문화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식이나 혹은 뭐 정보를 얻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은 약간 오픈 마인드된 이런 태도이겠죠.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여러 문화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구나, 언어적인 활용을 하고 있구나, 제스처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마음 열린 자세로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특정 문화에 대해서, 교사가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부여해서 설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덕션, 표현 단계입니다. 앞과 거의 같습니다. 앞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쪽이었다면 이건 이제 표현하는, 드러내는 방향으로 진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핵심 아이디어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표현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의사소통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담아나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적절한 사고 과정 및 전략을 활용하여 의미를 표현하거나 교환한다. 담화나 글로 표현하는 활동은 다양한 문화와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적이고 포용적으로 상호 소통하며 의미를 표현하거나 교환하는 태도를 길러준다. 그래서 표현의 과정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나의 감정, 생각, 뭐 의견, 견해를 드러내는 거죠. 일방적으로 드러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또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우리가 피드백으로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교환한다. 일종의 이제 상호작용적인 관점이 여기서 이제 진술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언어적인 측면 보겠습니다. 3, 4, 5, 6학년 아까 봤던 것과 거의 같죠? 여기도 같습니다. 300단어. 여기에 활용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 표현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맥락도 마찬가지죠. 아까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고요. 과정 기능을 조금 볼게요. 과정 기능에서는 조금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쓰기, 직접 이런 부분이죠. 알파벳 대소문자를 직접 써봐야 되고 단어도 써보고 그 다음에 실물, 그림, 동작을 보고 말하거나 쓰죠.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사 나누기, 자기소개하기, 주변 사람이나 사물 묘사하기, 행동 지시하기, 감정 표현하기, 주요 정보를 묻거나 답하기, 표정, 몸짓, 동작을 수반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창의적 표현하기, 철자, 다시 쓰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교실 활동에서 쓰거나 말하거나 할 때 활용하게 되는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5, 6학년에서도 이제 비슷한데요. 조금 더 확장이 되겠죠.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말하기, 실물 그림 동작 보고 말하거나 쓰기, 알파벳 대소문자 문장 부호 바르게 사용하기, 그 다음에 자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주변 사람을 소개하고, 주변 사람이나 사물을 묘사하고, 주변 장소, 위치, 행동 순서나 방법 설명하기. 조금 더 이제 복잡화되죠. 감정, 의견, 경험, 계획을 기술하게 되고, 이제 미래에 대한 표현들도 들어가고, 과거에 대한 표현들도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부 정보를 묻거나 답하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목적에 맞는 글을 씁니다. 이건 이제 장르 어프로치라 해가지고 이메일 같은 걸 쓸 때 샘플 이메일을 분석하고 유사하게 써보는 거죠. 반복 확인 등을 통해서 대화를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익스체인지 하는 활동이 이어지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에서 아이디어 생성합니다. 이제 훨씬 더 복잡하게 자기 의견을 조직화해서 표현하는 거죠. 다양한 매체로 창의적 표현하기, 피드백을 반영해서 고쳐 쓰는, 이제 글을 고쳐 쓰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구하는 가치와 태도는요, 3, 4, 5, 6학년에 공통적으로 말하기, 쓰기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대화 예절을 지키고 협력하며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방과 말이나 글로 견해와 생각, 감정 같은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원활하게 우리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가, 혹은 효과적으로 예의 바르게 또 이제 그 스트럭처라든지 익스프레션의 그 룰을 지켜가면서 나의 어떤 내면적인 것들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흥미와 자신감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내용에서 혹은 활동에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주변에 대한 것들과 관련된 내용과 소재로 학습하고 표현하고 활동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함께 길러질 수 있겠습니다. 자, 성취 기준이 나오는데요. 지금 위에서 봤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진술 형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군요.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것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표현들을 문장의 형태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학교에서는 아마 이러한 성취 기준을 종종 활용하게 될 겁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영어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취 기준이 유사한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칠 때, 이 문항은 이것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뭐 5번 문항은 이것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사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마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이게 영어든 뭐 국어든 무슨 과목이든 기본적으로 어떤 단원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이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 중에서 무엇과 부합하는 활동인지 이것들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교사의 아마 그런 업무라든지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성취 기준 해설도 한번 좀 쑥 읽어보십시오.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앞에 나와 있는 이 진술들이 일반적 진술이라서 좀 함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쭉 읽어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진행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좀 이제 눈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다 외우시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읽고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표현 부분, 아까 우리가 박스에서 봤던 것을 진술해 두었고, 여기 해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적용시 고려사항이 있죠. 그래서 조금 시간을 내서 반드시 좀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부터, 그 다음에 5, 6학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와 표현으로 나눠뒀는데, 시간을 들여서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지금 전부 챕터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읽어보시면 실제 수업 진행하는데 구체적으로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설명이 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패스하지 마시고 반드시 읽어보시면서 일정한 부분들은 내가 수업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겠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면 말하기와 쓰기에 대한 흥미, 자신감, 딱이나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 정도를 평가할 때는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보이죠?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내가 수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말하기나 뭐 쓰기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을 뭐 페어 워크를 하세요, 그룹 워크를 하세요 했을 때 결과물을 일부분은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반영하고 또 뭐 일부분은 선생님이 평가하시는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읽어보시고 이때 평가 결과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며 성찰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초가 되게 한다 돼 있죠. 그래서 평가만 하고 끝내지 말고 이거를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 결과를 읽어본 다음에 자기 계획에 대해서 한 줄 정도 써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시간 내서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말하기, 쓰기 평가는 수행 평가를 통해 주로 실시하고 면접, 과업 뭐 이런 거 있죠. 역할놀이, 조사 활동. 쓰기는 서답형 문항이나 포트폴리오 활용해서 평가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치시면서 정리를 한번 하셔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할 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끊고요. 다음 차시는 네, 맥락화, CLT 맥락화 이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